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4월 16일 오늘 이 세월호 참사 6주기 되는 날이죠. 그 당시 그 참사에 우리 국민들이 느낀 충격, 분노, 슬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당시에 그 부실한 대응 책임을 지고 해양경찰이 아예 해체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3년이 지난 2017년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해양경찰, 해경이 다시 부활했고요. 그 해경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해양경찰 사상 처음으로 해양경찰법도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지난 3월에 취임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부경대 어업학과를 졸업했고 인하대에서 국제해양법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4년 해양경찰로 임용돼 해양경찰청 경비과장과 수사과장, 속초 해양경찰서장 등을 지냈고 해양경찰청 경비국장과 남해 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표창과 녹조 근정훈장을 받았고 지난 3월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네, 해양경찰청 김홍희 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홍희입니다. 네, 해양경찰은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의경 포함해서 경찰관 일반직 한 13,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몇 명이죠? 경찰은 한 1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규모가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찰은 경찰청이 있고 뭐 각 시도 경찰청이 있고 그 밑에 일정 경찰서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편제가. 해양경찰청은 어떻습니까? 경찰청과 편제는 비슷합니다.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있고요. 그다음에 5개 지방해양경찰청이 있고 산하에 19개 해양경찰서가 있습니다. 교육원이라든지 부속기관도 좀 있고요. 그런데 광역단체별로 다 있는 건 아니겠네요. 네네. 해안을 끼고 따라서, 있는. 해안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청은 동해, 서해, 남해, 중부, 제주도 이렇게 해서 5개가 있고요. 네. 뭐 큰 그 해안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19개 해양경찰서가 있습니다. 네. 경찰관과 해양경찰관을 한꺼번에 뽑아서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인력 배치도 선발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양경찰청이 1953년도에 창설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경찰청 소속으로 많이 있다가 1996년도에 해양수안부가 발족될 때 해양수안부 회청으로 된 이후에 별도로 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경찰청은 행정자치부의 외청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아예 소속 부서도 다르군요. 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외청인 해양경찰청.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난 4.16 세월호 참사 그 때문에 아예 그냥 국민안전청가로 이렇게 편입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체를 하고 그러니까요. 국민안전처의 본부 소속으로 그랬죠. 이렇게 조직이 해체되는 아픔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2017년에 다시 부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법까지 만들었다고 제가 좀 소개를 했는데요. 네네. 법은 그동안에 없었던 겁니까? 그동안에 이제 각 정부 부처는 경찰청이나 검찰청, 국가정보원 정도가 조직법이 별도로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정부 조직법에 따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도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사무 이 한 줄만 해양경찰청 임무가 되어 있는 걸 평소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해양경찰을 꾸리는 게 맞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좀 있었고 그동안에 경찰 제가 17대 해양경찰청장인데 16명의 해양경찰청장 중에 14분이 경찰청에서 왔습니다. 해양경찰 출신이 아니고? 네, 2명밖에 없었죠. 이제는 그래서 해양경찰청장은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 특히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해양 경찰의 임무가 한 줄로 표현하기는 너무 좀 아쉬움이 많다. 네. 그래서 저 내부에서도 조직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한 3차례 정도 시도가 있었으나 좀 성과가 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 수건 사업인 조직법 해양경찰법이 작년에 국회에 통과돼서 올해 2월 21일부로 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져서 제정법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이 그럼 뭐 어떤 것들입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전현직 체안감 이상의 공무원, 해양경찰 공무원에서 보한다. 내부 승진만 가능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이나 외부기관에서 오는 게 지금 차단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더군다나 그 해양경찰 임무, 책무를 명확하게 좀 했고 그 책무가 어떤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그 해양에서의 주권 부분, 특히 해양 사고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그 애국 기관과의 협력 관계, 그런 부분이 주로 있고요. 특히 해양 질서 유지라든지 해양 영토 수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으로 네.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해양 경찰의 어떤 전문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이런 법적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법에 들어있는 책무의 말씀을 쭉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네네. 정말 경찰과 해양경찰은 완전 다르구나. 이 생각이 딱 드네요. 네, 쉽게 말하면은 바다에서의 경찰, 또 바다에서의 소방. 그런데 네. 보통 우리가 경찰 하면은 나쁜 놈들 잡는 게 우선 기본이라고 딱 떠오르잖아요. 네네. 치안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고. 예. 근데 해양은 외국하고 관계가 많네요. 즉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해양 주권, 외국 해양 경찰과의 협력, 뭐 영토 문제,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다에서 경찰도 하고 소방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안보 지원도 하고 또 해양 환경 관리도 하고 또 국제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좀 많고 다양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해양 경찰이 국민에게 많이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가 있었고 또 좋은 의미로 좀 알려졌어야 되는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해양 경찰과 연관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바탕으로 노력을 통해서 국민한테 접근해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하나하나 지금 해양경찰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모하고 있는지 오늘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해난시의 구조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너무 못했다 해서 지금 이제 재판까지 받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해난 구조 파트로부터 시작하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해양 경찰이 많이 달라졌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출동 함정에 대한 출동 시간이나 도착 시간 부분을 별도로 관리를 안 했는데 지금은 또 철저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좀 더 빨리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시간적인 부분도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 받고 뭐 몇 분 안에 현장 도착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출동에 대한 목표 시간을 뭐 어떤 함정은 어떤 발주소는 3분이다, 2분이다. 그 부도하고 접근하는 도착하는 시간이 좀 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지금 획기적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일선 조직마다 도착 시간 목표가 다 따로따로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파출소에 있는 뭐 구조정도 있고 함정도 있고 또 출동 중인 함정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행기까지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1분 1초라도 빨리 가기 위한 그런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수중 구조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고 해서 중앙해양 특수구조단을 부산에 두고 목포와 동해에도 구조대를 좀 줘서 구조전담 조직을 좀 강화를 했다. 그런 부분과 또 훈련을 하다 보면은 시나리오대로 좀 한 훈련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시에 시나리오 없이 긴급 훈련을 하는 어떤 그런 패턴을 좀 바꾸고 있고 훈련도 좀 자주 합니까? 훈련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 하고 있고 파출소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6번 정도로 하게끔 하고 있고 기존 경찰관으로 들어왔지만은 구조
능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 경찰관도 구조 훈련을 받아서 기본적인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과 장비를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특수구조단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경찰 인력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네. 민간의 영역도 함께 해야 되고 군 영역도 필요할 때는 함께 해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네트워킹 시스템도 좀 지난번에 문제가 많아졌나요? 그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군 SSU 해남구조대하고는 유기적인 협력과 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과 당시 저희들 구조 전문 인력이 한 48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2배 이상의 한 984명으로 구조 전문 인력을 좀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지금 해양경찰관으로 활동 중에 있고요. 특히 알다시피 강한 바다에서 해양경찰만이 구조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구조 세력 간에도 과거보다는 한 4,600명이나 되는 그렇죠. 민간 구조 인력도 저희들 같이 구조 세력을 참여함으로써 과거보다 많이 구조율도 많이 좋아졌고 조용한 생명을 구조하는데도 많은 공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제도적인 부분도 좀 보완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에는 구조된 사람 이제 민간인이 구조할 경우에는 실비 제공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이나 아니면 민간 구조 요원들만 줬는데 지금은 일반 국민들이 다 구조 활동에 참여하면 다 실비를 제공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선 가지고 고기잡이 하시는 분이 사고 나면은 즉각 자기가 가서 이렇게 도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경비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받는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실비를 다 주는 걸로. 과거엔 그런 돈도 안 줬어요? 좀 부족했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했고 뭐 그런 부분은 다 해양 경찰을 한다고 인식을 했었고 그 선진 애국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경우에도 민간 구조 세력들이 구조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전체 구조 부분에 있어서 민간 구조 세력이 한 23%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구조 세력과 협력 관계, 그다음 평소에 어떤 훈련 관계는 많이 강화되고 있고 또 지원 부분도 많이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무슨 세월호 같은 뭐 대형 여객선 이런 경우에 정말 극히 드문 일이지만 조그만 연안 여객선 아니면 뭐 어선, 뭐 낚싯배 등등 해서 사고가 많이 나죠? 1년에 몇 명 정도가 지금 이른바 해난 사고를 당하게 됩니까? 그 전체 해양 사고 부분보다는 주로 연안 해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안 사고 중에서 연간 한 12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 많고요. 3일에 한 명꼴이네요. 그렇죠. 그 연안 해역만 좀 그렇고요. 그렇어요. 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부분인데 그래서 해양경찰에서는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어선이에요? 아니면 어선입니다. 어선이에요. 어선이고 어선 종사자들이 꽤 많은 부분은 좀 고령화가 좀 많고 그리고 또 과거에 비해서 정비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배가 노후되고 배가 노후된 부분과 또 노령인 부부께서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1인 조업선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들어 또 늘어나는 게 레저. 해양 레저. 낚시라든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명조끼만 좀 입어주면은 자기네 생명까지는 뭐 잃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낚싯배의 구명조끼는 기본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갖춰져 있는데 불구하고. 안 입어요?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있는데 또 나갈 때는 방파제로 통과하든지 아니면은 벗어버려요? 낚시를 할 때 벗어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120명 사망자의 91%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요? 그래서 구명조끼가 생명 조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인식을 좀 아직 못하는 부분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120명 그 사망자 중에 91%라면 참 대부분 또 이런 그 해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는 날씨가 좀 안 좋고 이럴 때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경향이 좀 많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구명조끼를 안 입는다? 전 그 심리를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구명조끼가 좀 두껍고 무겁고 또 귀찮다는 이유로 안 입는 경향이 좀 많고요. 그런 면에서 해양경찰에서는
구명조끼를 해양경찰에서 99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파출소에서 무상으로 지금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구명조끼를 입겠지만은 그래도 레저로 놀러 가는 분들은 또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무상 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 기회에 저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명조끼가 생명조끼라고 생각하고 그러네요. 차량에서의 안전벨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KBS 관계자와 좀 구명조끼 운동 캠페인을 같이 좀 동참하자고 좀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특히 올해는 좀 열정적으로 좀 확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선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가 되고 정비를 제대로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 육상에서도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이런 거 할 때 이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좀 도입할 수 없을까요? 그런 제도를? 그런 부분은 뭐 제한은 지금 없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해양경찰보다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련하는데 실제로 해양사고가 연간 평균 한 3,477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중에서 연안사고 사망은 120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어선이 한 55% 정도 차지하고 레저 선박이 한 22%, 낚시 어선이 한 8%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데 뭐 어선이 아까 말씀한 정비적인 부분이나 또 고령하다고 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또 물에 빠졌을 때 본인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젊은 사람한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장구를 철저하게 갖추고 좀 조업이나 레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선 점검에 대한 뭐 이런 거 자동차 몇 년마다 이렇게 정비 받잖아요. 검사 받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의 제도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요? 어선도 중간검사, 제소검사 다 있고 레저 보트도 다 있고 특히 낚시에서는 다중이용 선박이라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나는 게 항상 안전장구나 검사를 다 했다 해서 안 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해양경찰 하면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제일 많이 떠오른 거는 왜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단속하는 그 모습인데요. 그러다가 막 사망자도 있고 그랬었죠. 부상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중국 어선 관련해서 최근 한 10년간 부상자를 보니까 한 70건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우리 해양경찰이? 해양경찰이 단속 경찰관들이 70명 정도 부상자가 있어 그중에 2분이 좀 사망까지 그랬죠. 2008년과 2011년도에 맞아요. 있었습니다. 계속 늘어납니까? 중국의 불법 어선들은? 중국의 어선들이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불법 조업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해양 경찰의 단속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흉기라든지 또 등선을 방해할 수 있는 셋장사까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서의 단속도 하지만은 좀 외교부와 같이 그 외교 회의를 통해서 좀 그런 걸 단속을 자정해 달라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먼저 단속할 수 있게 그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저희 해역 내에 중국 그 강공선이 들어와 단속하는 거는 주권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 아예 중국 어선이 이쪽을 목적으로 못 나오게끔 그렇게 좀 중국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은 뭐 현장에서 단속과 외교 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좀 많이 좋아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희 수역을 불법으로 침범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그 서해 북방 항해선 부근에서는 뭐 남북 간의 어떤 특殊사항을 고려해서 연평도나 백령도 주변을 항금어장을 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 해양경찰에서는 특공대를 좀 배치를 해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또 우리 해양 영토, 독도, 이어도 뭐 이런데 해양 주권 노골적인 침탈 시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 경찰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죠? 해양 주권은 정말 해양 구조와 똑같이 아주 해양 경찰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독도 해역은 뭐 360을 해양 경찰 경비함들이 지키고 있고 3일에 한 번꼴로 일본 해상보안청巡視선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3일에 한 번? 예, 연 한 100일 정도 이렇게 제 영해까지는 침범을 안 합니다만은 일본의 어떤 의도는 그 독도를 분쟁하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뭐 저희들 대한민국 자존심이고 그렇죠.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예. 해양 경찰에서는 뭐 전혀 흔들림 없이 우선 해양 경찰이 독도 섬 안에 상주하죠? 아니 그 섬을 상주하는 부분은 경찰청 소속의 경찰서를 하고 독도 해역 경비는 경비 책임은 해양 경찰하고 경비선이 있습니다. 365일 그냥 있는 거죠,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 주변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배가 3일에 한 번씩 온다. 그렇죠. 일본의 해양 경찰 함정이 3일 한 번꼴로. 왜 온대요? 그냥 괜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항우에 예. 어떤 소송 국제적인 분쟁이나 소송이 있을 경우에 어떤 본인의 자기네들 땅이란 정당하기 위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우리 순시선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걸 그렇죠. 남기려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정부나 해양 경찰에서는 그와 상관없이 독도라는 부분이 저희들 영토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 빈틈없이 수호하도록 하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 해양 영토의 확장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간, 한일 간 해양 경계 핵정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업에 관계되는 것만 협정이 맺어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잠정 조치 수역 내에서의 활동은 양국 간의 어떤 이익, 국익을 위해서 해양경찰 함정도 저들 업협정 경계선을 넘어서 항우에 대비한 그런 활동을 지금 강화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해양 영토에 대한 어떤 간헐권 부분을 한 채 양보도 없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해양경찰 제1선에서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좀 큰 틀의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사실 삼면이 바다인데 사실은 섬나라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지금 그 육지의 경찰 전체 인력과 해양 경찰 인력이 아까 한 10분의 1, 11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이렇게 국제 비교 같은 걸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해양 경찰의 전체 규모가 너무 좀 적다든지 아니면 좀 충분하다든지 어떻게 보세요? 그 조직적인 면에서 충분하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일본 해상보안청과 저희가 좀 다른 의미가 해양 경찰은 전시 상황일 경우에 또 해군에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안 안보적인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포요원들이 좀 배치해야 될 함정이라도 일본보다 좀 많이 배치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남북한의 특수사항 때문에 해경 함정이 또 별도의 안보적인 측면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일본보다는 뭐 항공기나 함정, 특히 인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일본의 해역이 대한민국 그 해양 경찰 관할 해역보다 좀 넓은 건 사실이고 훨씬 넓죠. 일본이 한 9배에서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영토적인 면적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또 국가 자주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양 경찰도 일본 해상보안청만큼의 어떤 세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실 일이 아까 뭐 해난 사고 그다음에 주권뿐 아니라 환경 오염 시키는 거 단속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 오염 부분도 지금 한 274건 정도가 해양 오염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연간. 그렇지만은 그 증가 부분, 해양 오염 발생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유출량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269km
정도가 유출이 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죠, 그거는. 그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건수는 비슷한데. 가급에서 신고를 쉽게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오염 유출량은 한 40% 정도 많이 줄어들고 또 해양 경찰에서 많이 또 단속을 예방이나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유출량 부분은 많이 줄어드는데 환경에 대한 어떤 국민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바다에 기름띠가 조금만 있으면 새도 신고가 들어오는 예.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네요.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좀 불편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알겠습니다. 법이 새롭게 처음 제정돼서 해경 출신만이 해경청장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된 이후에 첫 해경청장을 맡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있나요? 임기가 2년입니다. 과거에는 임기가 없었고요. 네. 지금은 경찰청 등도 2년이고. 알겠고요. 그 임기 동안에 이건 꼭 좀 이루고 싶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시다면? 해양경찰, 저 개인적인 욕심을 떠나 해양경찰이 정말 국민한테 신뢰받는 조직을 진짜 만들고 싶다는 게 가장 크고요. 예. 그렇기 위해서는 현장에 강한 조직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양경찰이 해양주권과 더불어 해양사고 구조에 대한 어떤 전문기관으로서 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상 경비를 함에 있어서 함정과 항공기만 경비를 좀 했는데 앞으로는 좀 4차 산업혁명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인공위성이나 무인기나 그렇죠.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경비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런 기반을 제가 재임하는 기간에 꼭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또 국민과 함께는 구명조끼 입기 운동. 예, 그거는 범국민적으로 그러니까요.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해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진짜 해경이 믿음직한 해경이 되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